자, 이번 시간은요,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책론에 대해서는요, 시험 목차가 세분화하게 되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기능. 두 번째가 토지정책. 세 번째가 주택정책. 네 번째가 이제 조세정책. 자, 이게 소제목으로 해서 네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정책의 의미 기능에 있을 때 정부가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학에서는 이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 전개가 되는 게 기본이니까, 이제 주택정책을 이제 기초적으로 내주고, 가끔 요 토지정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데, 요 토지정책에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용어를 인용할 때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정리하실 때, 공법 과목에 대해서 이 용어 이제 기본적인 거 배우시면은 또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인 측면에서 문제화 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조세정책이 있는데, 이 조세정책은 각 정책을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줘요. 원래 이 조세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간접적인 개입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후술하겠으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출제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상 네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7년도에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정책이 새롭게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해 시험에 바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 정책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금융에 관련된 거면 이제 부동산 금융 쪽으로 이제 언급이 될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면 이 정책론에서 언급하니까 그거를 이제 기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근래 출제 패턴이 옛날에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근래는 대부분의 이 경제 원리의 바탕을 두고 정부가 왜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뭐 이런 차원이 이제 크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은 앞에서 배웠다시피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성, 부증성 등 때문에 위치도 고정이 돼 있고 양도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정해진 것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누가 개입을 하겠다?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게 정책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책의 의의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요거를 해결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나와 있지만 양가로 이번에 정책은 공공정책도 있고 사적정책도 있으나 공공정책이 여기서 어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정책에 대한 거는요, 상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이면 주택 문제가 있어서 주택에 대한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주택에 관련된 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니까 그렇게 유념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간략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문제를 크게 나누면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토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일단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단가로 1번에 토지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냥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 문제 중에 보면은 물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물리적인 문제라는 거는요. 부증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생산할 수 없어서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물리적 문제라고 그러면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요. 도시 지역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지역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도시 지역의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가격의 상승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이거죠. 토지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지가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부족하니까 당연히 땅값 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가구의 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최근에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낸 것이 이제 이런 것이죠. 지가구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언급이 되는데 거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지가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땅값이 상승하면 뭐를 유발하냐면 투기를 유발하죠. 그러면 이 투기는 다시 땅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고 그러니까 상호 피드백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겠어요?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대로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불평등의 심화.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지죠. 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요. 정부가 만약에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 체증이 많이 결리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그러면은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로를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도로를 깔아주는 데 건설 비용보다는 주변 토지를 수용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뭐가 비싸질수록 땅값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 주택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요.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택지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러면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분양이 실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택지 가격이 싼 쪽으로 밀려나가다 보면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도한 직주분리라든가 도시 스프롤 현상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요. 특히 강서구 쪽에 가게 되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강남 쪽으로 우리가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하철 9호선이라는 것이 개통이 되면서 출퇴근이 용이해지니까 수요가 또 그쪽으로 확 몰려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문제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죠. 가지고 있어도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가금만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부족, 지가고, 그 다음에 투기를 촉진하고,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토지 소유의 불평등 관계는요. 우리나라도 전체 토지 중에서 보게 되면 개인 사유지로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양의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47페이지에 보면 소득 분배 측정이라고 해서 뭐 10분위 분배율이라든가 아니면 로렌스 곡선 또는 진위계수 이런 것이 언급이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 분배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국가가 있고요. B라는 국가가 있을 때 1인당 국민 소득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네가 한 6만 불 정도의 수준이고 얘네가 5만 8천 불이다. 그러면 1인당 국민 소득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이 특정한 계층에만 집중이 되느냐 아니면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것이 소득 분배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는 높은 소득을 유지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낮은 소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측정할 때 이런 10분위 분배율이나 로렌스 곡선 등을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외우거나 뭐 계속 별표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토지 문제라고 그러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주택 문제입니다.
자, 주택 문제는 이제 크게 나누면요. 양적인 문제가 있고 질적인 문제가 있죠. 그럼 양적인 문제는 역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가라든가 신흥국가의 주택정책의 제일 첫 번째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1가구 1주택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일단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하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질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럼 질적인 문제는 뭐하고 결부가 되냐면 소득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분명히 소득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주택 서비스도 그만큼 상승하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주택을 서울에서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2년, 13년 걸린다는 게 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산술적인 수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체감하는 것은 한 15년 이상, 뭐 20년 가깝게 됐을 때 주택을 하나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질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주택이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질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택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이다라고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특징에 대한 것도요, 제목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죠. 자, 먼저 악화 성향이라는 거는요, 부동산 문제라는 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시간이 가면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악화된다는 얘기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산업시설, 유통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이 또 필요하게 되니까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수요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땅값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가 바로 또 뒤따르는 거죠.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게 비가역성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 세금도 내고 이미 다 그걸 가지고 거래를 다 했고 그게 나름대로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20년, 30년 전의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비가역성의 논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없다는 얘기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문제는 지속성이라고 해서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의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이자 또 내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결 수단의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초창기에 이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소식이 끊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을 맞출 수 있게끔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중시해야 될 게 150페이지에 가면 3번에 부동산 정책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소제목을 나눴을 때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죠.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별표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역할이죠. 정부가 이제 시장에 왜 개입을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입니다. 자, 시장 개입의 이유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정치적인 기능, 두 번째가 경제적 기능인데, 그러면 요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정부가 관여해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치료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 나와 있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방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정책 기능에서는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인 목표인데, 사회적인 목표라는 것은요, 이게 형평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효율성일 수도 있고,
또는 선거 공약 등으로 이렇게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공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년 대선이 우리가 시행이 될 때, 매년 아니겠죠. 일정한 주기마다 시행이 될 때 후보들이 앞다퉈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내 재임 기간에 임대주택을 몇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 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정권이 끝나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대되는 시기가 있고 또 축소되는 시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의 문제로서 대두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결국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주어졌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에 대한 개선.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시키려고 그러면 일반 시장에서 이거를 충족시키는 어렵죠. 예, 그래서 정부가 무슨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그러죠.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주는 케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는요. 이거를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뭐가? 소득 재분배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소득 재분배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기구 안에서는요, 돈을 시장에서 많이 버는 사람이 그 부에 대한 대물림을 하더라도 시장기구에서는 그걸 관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해서 어떤 부의 공평한 분배를 갖다가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정치적인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는 뭐 이게 시험상에서 요걸 세분해갖고 이게 정치적 기능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경제적 기능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여기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했던 선례가 있어요. 큰 틀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주게 되면 요런 표현까지도 세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시장의 실패라고 우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래 이 시장이라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딱 균등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남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럴 것을 우리가 그 상태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가격을 매개로 했을 때 생산과 소비가 조정이 안 되는 경우죠. 우리가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한되면서 균형.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자,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해서 공급자 경쟁에 의해서 다시 균형 가격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무슨 상태? 균형 상태가 유지가 돼서 항상 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 안에서 이게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이 가격과 경쟁에 의해서 항상 균형 상태가 유발이 된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실패라는 거는 시장 기구가 이 역할을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데, 그죠? 늘어나면서 공급자 경쟁이 유발하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라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죠. 예. 또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자체가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남거나 모자란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라든가 또는 초과 공급의 상태가 이제 유발될 때, 그렇죠? 예, 그 상태가 우리가 이제 시장의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이제 요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목적을 갖고 들어올 때 방법적인 어떤 수단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에 가면 자, 상단에 양가로 위반의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있어요. 별표 2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장 개입 방법에서는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중점을 두시면 돼요. 한 가지가 뭐냐면 직접 개입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접 개입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분할 때 직접 개입은 정부 등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근데 간접 개입은 뭐냐면 정부 등이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시장 참여자에게 이 비용을 떠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지출하는 게 원래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실효성도 크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간접 개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각종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대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각종 부담금도 마찬가지죠. 또는 대부 비율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비용 지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용을 전달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면 이윤이 상쇄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투기적인 거래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 개입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 재개발. 자, 도시 재개발할 때 공공개발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의 비용 지출이 있어야 돼요. 공영개발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수용해야 되면은 땅을 매입하는 비용, 보상 비용 이런 거 발생하죠. 토지은행제도라는 것도요. 사서 비축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공용 수용을 하기 위해서도 결국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오래 기간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 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근거해서 강제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접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요자하고 공급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토지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죠. 그래서 세금, 금융지원, 보조금,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별하시면 돼요. 근래 그 기출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중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는 얘기는요. 그 미래에 어떤 토지 이용까지도 잘 감안해서 토지 이용 자체에 대한 것을 용도 지정을 다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 등을 시행하는 것을 토지 이용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직접 개입과 이제 간접 개입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놓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또 연습을 시켜드리니까 별표는 해주고 이게 정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느냐 아니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를 시키느냐 이걸 가지고 직접과 간접을 구분 정도는 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이제 정부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실패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더욱더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정치적인 관계도 있고요. 정부라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꿰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152페이지에 양가로 3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별표 하셔야 돼요. 별표를 하시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입문할 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독과점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독과점에 따른 것은 이제 무슨 시장이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다뤄봤던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하얀색 분필인데 이 공공재하고요. 외부 효과에 대한 거는 노란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얘네들은 제목적인 수준만 언급할 수 있는데 단독적인 오지선다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얘네 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별표가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단독적인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둘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에가 별표를 이렇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가 중요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시장 실패에 대한 거를 취급하는 게 대부분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경제 논리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인이 이거 두 가지입니다. 공공재하고 뭐하고 외부 효과의 문제입니다. 원래 그 시장 경제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정부의 실패에서도 보셨다시피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더 많이 초래하니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입니다. 왜? 공공재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적정한 양의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이래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자, 우리 이제 교재에는 이제 독과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불완전 경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일 때. 자, 우리가 만약에 독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독점의 경우는 시장에서 생산자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독점 시장 하면 한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담배에 대한 거는 이제 수입이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이 존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독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윤은 독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많이 가져가는 거는 하등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상향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양만큼 생산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즉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독점 문제가 시장 실패 원인, 즉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발하는 경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입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요,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규모의 경제에서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자, 평균 비용이라는 거는요, 제품을 생산할 때 우리가 투입하는 총 생산비를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 총 생산비가 뭐 고정 비용도 있고 가변 비용도 있고 그런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세분할 필요는 없고요.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총 생산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내 생산량이 하나예요. 그러면 제품 하나 생산하기 위한 생산 단가가 얼마냐면 10,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를 생산비가 10,000원인데 10개를 생산하면은 얘가 1,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10,000원이 들어가는데 100개를 생산하면은 이게 1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점점점 줄어들죠. 자, 그런데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있던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오래전에 치약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걔가 시장을 혼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그러면 걔네는 평균적으로 한 10개 생산해서 1,000원 정도의 생산 단가가 나오니까 요걸 기준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가 결정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때 후발 기업인 A라는 기업이 그 치약 시장에 들어오려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자기들도 소매가를 책정해서 들어오려고 그랬을 거란 얘기죠. 그럴 때 얘는 자기가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 기업이 들어올 조짐을 보이면은 갑자기 생산량을 확 늘려버리는 겁니다. 왜? 이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후발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은 10개 정도인데 자기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과대 생산을 해버린 경우죠. 그래서 역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실패가 유발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평균 비용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요. 이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도 언급이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하면서 우리가 그때 간단하게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자, 정보의 부족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경쟁의 논리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이 A라는 제품을 생산을 해요. 자, 근데 만약에 판매가가 1,000원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 소비자가 있죠. 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품질로 봤을 때는 이게 1,000원만큼의 값어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죠. 아, 이거 사봐야 별로 품질도 안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공급할 때 한 800원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1,000원어치에 대한 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경우인데 가격을 낮춰줬다는 얘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그 가치에 맞게 그 성능에 맞게끔 가격이 조정이 됐나 싶어서 사서 써봤더니 800원으로 떨어진 만큼 성능은 더 나빠진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 어떠한 것을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결국 기능과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이 제품을 소비하지 않죠.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 룰렛에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매도자가 있고 누가 있을 때, 매수자가 있을 때 자기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주택 가격에 관한 정보를 모르면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불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에 대한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를 못하겠죠. 물론 이제 요게 지난번에 입문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서 보험이나 이런 걸 갖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동산학에서는 뭐 보험이나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필요한 양만큼의 거래가 안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제도를 통해 가지고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153페이지에 하단에 가게 되면 이제 공공재라고 있어요. 자, 그럼 공공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까 별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공공재라는 것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공공재라는 게요, 사회 간접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치안, 국방, 소방,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하수도, 도로, 전기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사회 간접 자본 수업은요, 규모도 큰데 이익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전기의 공급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하나가 새로 생겼다. 만약에 세종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야 돼요. 도로도 설치가 돼야 되고 상하수도도 설치되고 전기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회수할 때 뭐로 회수하냐면 결국 전기료를 부과하거나 상하수도에 대한 이런 데서 요금을 가지고 회수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민간 자본 있죠. 민자를 유치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에 대한 부분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은 각종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이제 치안, 소방, 국방, 교육 등의 공공재는 사회 질서 유지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많은 비용이 들어도 민영화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공재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공공재라는 건요, 이 사적재하고 그래서 대비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일반 이제 경제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펼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의 가격을 나누는 이유도 그렇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소고기가 더 좋지. 그러면 다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은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 소고기 한 근과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을 소비할 때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는 배제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공공재라는 것은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대표적인 우리가 순수 공공재라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이 비경합성에 의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동소비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국내에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배제성이죠.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이 과소생산의 문제가 더욱더 유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막대한 어떤 서비스는 제공을 받으면서도 이 제공받은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를 않는다는 특성이죠. 만약에 길 가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의해서 불량배 이런 사람들에게 막 해코지를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뚝 써갖고 개입을 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죠. 돈 냈냐? 돈 안 냈으면 그냥 차 몰고 가버리면, 그런 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 서비스로부터는 절대로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생산된 서비스는 그냥 소비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인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적정량은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에 맡기면 항상 무슨 생산?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공급을 해버리면 시장 구성원들은 다 소비하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공공재의 기본적인 특성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외부 효과에 대한 거는요, 조금 더 우리가 단원 비중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